당신이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벌고 당신이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지은이는 김대현,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윌리엄 오닐식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기술적 분석가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전작인 돌파 매매 전략을 CS 트레이더 79님과 공동 집필하셨는데, 이번 책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과 함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 주도주 돌파 매매 전략을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주도주 돌파 매매는 상승장에서 특히 빚을 바라는 매매 전략이며 손익비로 승부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과 종목 선정, 지수 대비 상대 강도, RS,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칼 같은 손절 대응이 필수인 매매법입니다. 책에 있는 좋은 예시와 함께 제가 뽑은 예시들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주도 섹터를 공략하라. 단 하루 만에 1조 원을 넘게 번 제시 리버모어는 주도 산업의 주도주만을 한정적으로 매매하라 라는 가르침을 후대에 남겼다. 흔히들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마크 미너비니는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 급락을 정확히 예견했다. 하지만 시장의 급락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지만 문제는 언제, 얼마나 하락할지를 가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등락을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써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신규 매수를 자제하며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베팅과 포지션 사이즈를 늘리는, 즉 자금의 시장 노출 정도를 정할 수 있다. 주도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전략,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 초록색이 주도주의 움직임이고 이렇게 주황색이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주도주가 바닥을 먼저 다지고 시장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하락을 할 때도 주도주가 먼저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등락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도주가 지수를 선행했는지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에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그 중에서도 대장주였던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은 이쪽 하단 부근에서 방향을 돌릴 때 지수보다 먼저 방향을 좀 돌린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보다 먼저 바닥을 잡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지수가 먼저 상승을 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본격적인 상승은 지수가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한미 반도체가 먼저 무너지고 그 후에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판단할 때는 주도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매도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주도주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조만간 지수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대장주, 주도주의 조건 1. 시장의 상승률보다 몇 배 더 큰 상승률을 보여 투자 시 큰 수익이 난다. 2. 하락장에서는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상승장에서는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3. 시장보다 선행을 하는 경향이 큰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한미 반도체는 대장주의 교과서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 기존의 전통적인 주도주 발굴법은 업황, 뉴스,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는 펀더멘털 분석 방식과 톱다운, 즉 섹터의 호황을 포착한 뒤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1번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2번 톱다운 방식은 주도 섹터를 발견한 후에 주도주를 고르면 주도주들은 이미 30에서 50% 이상 상승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주도주 발굴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유명 투자자 마크 미너비니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주도주를 먼저 포착했을 때 그 주도주가 속한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마크 미너비니의 시그니처 주도주 발굴법인 돌파하는 순서대로이다. 돌파 순서로 포착하는 주도 섹터. 비교적 최근의 반도체 섹터의 예를 들어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주도주는 먼저 바닥을 찍는다라는 말이 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시장의 장기간 하락과 뒤이은 횡보 시기에는 시대의 획을 끊는 주도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2023년 12월에 W 패턴 돌파를 성공한 테크윙이다. 상승 W 패턴 그리고 고점 돌파가 나왔죠. 이렇게 W 패턴을 그릴 때 저점을 깨서 손절을 유도해서 종목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돌파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멀리서 당겨보면 이 앞전에서 이미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됐고 상승, 조정, 다시 상승, W 패턴을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쪽과 이 앞쪽에서 상승 준비를 끝마쳤죠. 그런 종목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일 경우에 더 큰 상승이 나오겠죠. 주도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잘 만들어진 셋업을 돌파하게 되면 2번 방식인 섹터 셋업의 완성도를 확인해야 한다. 테크윙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같은 섹터에 속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둘 수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조정 상승. 2월 달에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때 한미반도체도 2월 달에 돌파가 나오고 상승, 다시 돌파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상승, 조정, 2월 달에 돌파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크윙의 본격적인 상승을 신호탄으로 해서 솔브레인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섹터의 종목들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섹터의 좋은 돌파 흐름, 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의 흐름과 트렌드, 즉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설정해 두고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면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은 후속 매수세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도 높고 추세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분석. 똑같은 방식으로 2024년 9월의 주도 섹터 제약 바이오 종목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2024년 9월 11일에 3일 제약에서 W 패턴 돌파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입한 이후 적은 거래량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며 긴 베이스를 형성했다. 이 큰 베이스 안에 작고 촘촘한 W 패턴이 완성된 후 돌파에 성공했다. 그리고 돌파 당일 3일 제약에 속해 있던 섹터 내 제약 바이오주들의 셋업들은 다음과 같다. 3일 제약 일봉입니다. 그래서 상승, W 패턴, 종목 가볍게 만들고 상승, 돌파가 나왔죠. 일봉을 멀리 당겨보면은 스마트머니 유입이 되고 상승, 오랜 시간 동안 베이스를 형성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W 패턴 그리고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가까이 당겨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긴 베이스를 형성하고 상승 준비를 끝낸 종목에 돌파가 나오면 큰 상승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일봉은 여기에서 상승, 스마트머니 유입 이렇게 베이스 형성하고 이쪽에서 W 패턴으로 종목 가볍게 만들고 손절 유도 그리고 들어올리면서 상승 돌파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상승
베이스 만들면서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갔죠. 주도주의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에도 이런 돌파가 나오면서 주도 섹터로 변하게 됩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W 패턴 그리고 상승 돌파가 나올 때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단계였죠. 그래 지수는 하락하는데 종목은 상승한다는 것은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을 추가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종목 전환과 추가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전이 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클릭을 해서 추가로 바꾸고 왼쪽에 그를 업종으로 바꿔서 코스피를 설정하면 이 하단에 코스피가 뜨게 됩니다. 하단에 코스피, 위에는 종목을 보면서 이게 직관적으로 지수 대비 상대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 대비 상대 강도를 항상 좀 파악하고 있으면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 힘이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종목 분류 방법. 우리는 앞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섹터별로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고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주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큰 카테고리, 예를 들면 반도체, 제약, 조선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분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제약 바이오 섹터만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비만 치료제, 임상 예정 신약,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서브 섹터들이 생기고 있다. 서브 섹터들은 한번 생기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섹터에 속한 종목들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식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다. 반도체 전체 섹터가 부진할 때도 엔비디아발 HBM 섹터만 호황을 누렸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최소 매주 한 번씩은 꼭 섹터 분류를 세분화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 돌파를 시도할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따로 설정해두고 아직 셋업이 형성되지 않아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 종목들도 따로 설정해둬서 지속 관찰하고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저자님의 분류 방법인데 쪽은 이제 조만간 돌파를 시도할 법한 종목 분류를 해두고 요건 아직 상승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종목, 진행 중인 종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뒀습니다. 이런 치매 섹터 안에 조만간 다음 주에 지켜보면서 상승이 조만간 나올 종목 위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돌파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조정 진행 중인 종목은 이렇게 하단에 빼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분류해두고 조만간 상승이 나올 법한 종목을 이렇게 따로 빼두면 다음 주에 이런 종목 위주로 본다면 이런 종목에 중요한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예약 매수를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주도주의 패턴 돌파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차트 패턴 돌파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차트 패턴 분석. 많은 이들이 패턴의 모양에 열광을 한다. 하지만 나는 패턴의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는지다. 나는 이 3주 안에 50% 이상 급등한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베이스를 만들고 패턴을 형성할 때만 공략한다. 댄 젠거. 오늘의 교과서적인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설명에서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손잡이 컵 형성 직전에 기존의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의 성립이다. 즉 기존의 강력한 상승 추세가 없다면 손잡이 컵의 모양이 얼마나 완벽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온일식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컵 손잡이는 이전에 강한 상승 추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후에 베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 작업을 거치고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타점에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원일식 추세 추정 매매의 그런 매수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강력한 상승 추세는 차트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격한 상승, 이것이야말로 차트 패턴 분석의 전제 조건이다. 추세 추정 돌파 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니콜라스 다바스의 종목 선정 역시 오늘과 결을 같이 한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은 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춤을 춘다면 그 여인의 신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하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박스권을 오래 행보하며 변화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그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다. 다바스는 담배 회사인 로릴라드 타바코의 주가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특정 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후 박스가 형성되자 매수 후보로 삼았다. 책에 있는 로릴라드 타바코의 차트 예시입니다. 이쪽에서 상승을 할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렇게 잠잠하던 주가에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수상한 흐름입니다. 그랬다가 상승 후에 조정을 그리고 다시 박스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니콜라스 다바스의 단순한 추세 추정 매매법입니다. 이쪽에서도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박스 돌파할 때 추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죠. 즉 강력한 거래량과 지수 대비 강력한 상승세가 갖추어진 패턴이 생겼을 때만 매수하는 것. 이것이 RS,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강한 패턴만을 매매하는 방법이다. 강력한 거래량과 RS가 결여된 종목의 경우 피봇 돌파 실패율이 높고 피봇을 돌파해도 상승률이 10% 이하로 저조한 성과를 보인다. 반면 강력한 거래량과 RS를 가진 종목의 경우 피봇 돌파 성공률도 높고 돌파 후 상승률이 20% 이상일 확률이 높다. 최근 SK 하이닉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는데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높죠. 그리고 이쪽에서 조정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21선 위로 올렸다는 것은 상승 추세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 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면 이렇게 RS가 강한 종목은 돌파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RS가 높은 종목도 돌파 후에 실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컵 핸들 패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온 분이라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이 패턴은 일명 꿈의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컵 핸들 패턴은 직관적이며 인식하기 쉬우며 빈번하게 발생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마치 손잡이가 달린 찻잔 같은 모양으로 가격이 손잡이 모양 부분을 상승 통과할 때 매수하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문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패턴이면서도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기술적 분석 서적에는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의 핵심인 1. 강력한 거래량과 지수 대비 상승 강도 RS 2. 베이스의 형성 기간 3. 손잡이 모양이 형성되었을 때의 거래량과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잡이가 달린 컵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드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강한 패턴의 출발점, 베이스의 형성,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을 자세히 보면 U자 모양이 있다. 이를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 단위 베이스라고 부른다. 베이스는 수요와 공급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 예시를 살펴보자. 만약 손잡이가 A, B, C 모두 동일한 높이에 있다면 이들 중 돌파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패턴은 어떤 것일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돌파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은 C입니다. 정답은 C이다. 베이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기존의 하방 압력, 매물대가 약해져
돌파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베이스가 장기간 형성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리던 매매자들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예 HTS를 꺼버리고 주가를 보지 않는 포기자들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들만 남게 된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상승한다고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위로 튈 때 막는 힘이 약해서 돌파력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조정의 길이가 길수록 유입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이 이런 긴 조정으로 인해서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고 매물대가 약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매물대의 저항을 덜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는 손잡이 위치에 따른 돌파 성공률인데요.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이쪽에서도 매물대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손잡이가 C 구간에 있게 되면은 매물대 저항을 덜 받겠죠. 근데 이쪽에 A 구간에 있게 되면 이쪽에 있는 매물대 저항을 받기 때문에 상승할 때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 높이에 있는 손잡이가 돌파 성공률이 객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베이스 길이는 긴 게 좋고 조정을 길게 받은 게 좋고 손잡이는 좀 윗구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윗구간에 붙여 있는 게 상승할 때 돌파 성공률이 높죠. 매물대는 갓 형성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매수자들과 여유자금을 투자했더라도 주가의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 투자자들까지 조금이라도 손실이 만회되면 자리를 털고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삼성전자 매물대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8만원, 8만 5천원 부근이 매물대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이쪽에 물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이 매물대에 막혀서 8만원 저항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쪽에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본전 부근에 왔으니까 그냥 팔고 나가려는 심리가 강해져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원리죠. 그래서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갓 형성될수록 매물대 저항이 강하고 최소 1년, 2년, 3년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매물대가 약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실 기간이 길어지는, 즉 베이스가 오랜 시간 길게 형성될수록 기존의 매물대는 소실된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기존의 매물대가 완전히 소실되는 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성공적인 패턴의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 우리는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로 매물대라는 것을 배웠고 매물대는 시간이 지나면 약화된다. 그러므로 베이스가 긴, 즉 시간이 흘러 매물대가 소실된 패턴만을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각 패턴별로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 즉 매물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윌리엄 오닐은 오랜 연구를 통해 패턴별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을 도출해냈다. 그는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의 경우 최소 7주 이상의 베이스가 형성이 되어야 손잡이의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7주 정도는 있어야 그 매물대가 좀 해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건 HMM 주봉인데요. 이쪽에서 상승 추세,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추세 나왔죠.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의 베이스, 그리고 8주 차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다시 조정, 상승, 조정, 상승으로 치고 나갔죠. 상승 후에 컵핸들 패턴 같은 경우에 7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석적인 거고 7주 이내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7주를 넘어서 오랜 시간을 끌고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건 윌리엄 오닐이 말한 컵핸들 패턴의 정석적인 최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유연할 필요는 있는 거죠. 윌리엄 오닐은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서 손잡이의 위치는 컵의 중간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잡이의 위치가 낮을수록 기존 매물대 하방 압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닐에게 영향을 받은 마크 미너비니가 손잡이가 달린 컵의 예외 패턴을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바로 마크 미너비니의 시그니처 패턴, 로우 짓, 낮은 손잡이 패턴이죠. 흔히들 로우 짓이라고 하면 손잡이가 달린 컵과 다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손잡이가 달린 컵에서 손잡이의 위치가 중간 아래에 위치한 패턴이다.
즉 주가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베이스 영역 내에서의 미세한 돌파를 포착하여 조기에 매수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은 돌파 이후의 급등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오션 일봉입니다. 여기서 상승, 조정, 베이스 형성, 그리고 낮은 손잡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서 돌파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문제는 낮은 손잡이에서 돌파가 나오더라도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낮은 손잡이 패턴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돌파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손잡이가 좀 높은 구간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손잡이 높이가 정상 범위 중간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상승으로 올라갈 때, 상승으로 치고 나갈 때 저항을 좀 덜 받고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 손잡이가 중간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크 미너빈에는 살펴보니까 낮은 손잡이 패턴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경우 성공할 확률이 은근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낮은 손잡이 패턴이라고 따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낮은 손잡이를 형성하고 돌파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한번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최소 7주의 베이스 형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로우칫 패턴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오직 3주의 베이스 형성 기간만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로우칫 패턴은 교과서적인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보다 더 강한 매물대 압력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것일까? 그 핵심은 RS, 즉 지수 대비 상대 강도에 달려있다. 로우칫이라 생각되는 패턴이 있다면 베이스 형성 기간은 최소 3주 이상,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 대비 강력한 상대 강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매하면 된다. 이 말은 상대 강도가 높다면은 손잡이가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더라도 저항이 더 심하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대비 강력한 상대 강도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서 낮은 손잡이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W 패턴과 롱 W 패턴. W 패턴 역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패턴 중 하나이다. 교과서적인 W 패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모양은 알파벳의 W와 유사하며 W의 중간 지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 되어 있다. 오닐식 정의에 따르면 두 번째 다리는 첫 번째 다리를 하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주로 호황장에서 발생한다면 W 패턴은 조정장에서 발생한다. 즉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시장의 조정기로 인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미뤄진 때를 W 패턴이라고 보면 된다. 책에 있는 W 패턴인데요. 이전 상승 추세, 그리고 W를 그리고 두 번째 다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바로 윌리엄 오닐이 가장 이상적인 W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엉덩이, 두 번째 다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 손절을 건 분들이 손절이 다 나가게 되어버리고 손절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올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종목이 좀 더 가벼워지는 원리인 거죠.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두 번째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 강도가 높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다리가 내려가서 종목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이렇게 돌파 성공률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 패턴 같은 경우에는 컵 핸들 패턴에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는 경우를 컵 핸들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이렇게 W 패턴이 되는 거죠. 장이 좋거나 종목의 힘이 강할 경우에 이렇게 컵 핸들을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데, 시장이 좋지 않거나 종목의 힘이 좀 약하다면 이렇게 컵 핸들을 그리고 실패해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런 W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TS의 일봉입니다. 여기서 상승 거래량 들어왔죠.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다시 올렸죠. 이게 바로 W 패턴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부터 치고 나가지 못하고 저점을 깼다가 들어올리죠. 이런 게 바로 W 패턴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말한 오른쪽 다리가 내려간 W 패턴.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일부러 내려서 손절매를 유도하고
종목을 가볍게 만들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패턴인 겁니다.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W 패턴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유도하고 올라가니까 종목이 좀 가벼워서 돌파가 나올 확률이 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파 구간에 돌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롱 W 패턴, 일단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완성되면 타점, 손잡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롱 W 패턴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기술적 분석서에는 소개된 적이 없는 패턴이다. 중요한 것은 패턴의 모양이 아니라 역학이다. 수요와 공급에 역학에 맞는다면 새로운 패턴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에코프로는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바로 돌파되지 못하고 16주 후에 다시 돌파를 시도했다. 에코프로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상승 조정,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W 패턴으로 꺾였다가 다시 들어올렸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W 패턴을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저자님은 롱 W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머니에 유입이 들어왔죠. 긴 시간 동안 베이스를 형성하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길게 W를 그렸다가 돌파하는 경우를 롱 W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려고 할 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상승 준비를 끝내고 돌파로 나가는 종목은 돌파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확률에 따라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W를 그렸다가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를 하는 경우에 종목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돌파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돌파 매매는 칼 같은 손절이 필수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끊어내고 생각대로 됐을 때는 추세를 먹고 이게 손익비 전략인 거죠. 손잡이는 반드시 10% 이내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서 손잡이가 형성되었을 때 손잡이의 조정폭은 반드시 10% 이내여야만 한다. 정통적인 오닐의 교과서에는 8에서 12%까지 허용하지만 오닐의 영향을 받은 미너비니는 10% 이내까지만 허용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손잡이가 10% 이내로 조정받았을 때의 거래량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손잡이가 형성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주간 차트 기준 10주 거래량의 이평선을 하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손잡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말라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이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에도 이평선이 있죠. 그래 거래량 이평선에서 다른 걸 다 지우고 하나를 50으로 만들고 선을 좀 두껍게 만들면 직관적으로 구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50일 이평선 아래에 거래량이 말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는 50일 이평선 아래에 거래량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 손잡이를 형성할 때 손잡이는 10% 이내로 그리고 거래량은 50일 이평선 아래로 거래량이 말라붙는 게 좋다는 얘기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단알 일봉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 스마트머니 유입이 된 상승 추세, 조정을 받을 때는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말라붙었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다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조정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상승 후에 손잡이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붙는 과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떠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조정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상승, 그리고 손잡이 쪽에서 거래량 다시 말라붙었다가 상승할 때 다시 거래량이 터졌죠. 가장 정석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파가 실패하는 이유와 그 대처법. 많은 사람들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돌파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인지하지 않고 매매하고 있다.
윌리엄 오닐과 마크 미러비니는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돌파하기 위한 최소 필요 충분 조건의 규칙들을 정리했다. 마크 미러비니의 체크리스트 보완 버전 1. 손잡이는 51선 위에 위치해야 한다. 2. 이평선은 51, 151, 201 차례대로 정배열된 상태여야 한다. 3. 201선은 최소 한 달 이상 상향 추세해야 한다. 4. 손잡이는 52주 1년 신고가의 25% 범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고가가 $100라면 손잡이의 저점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잡이는 52주 신저가에서 최소 25% 이상 상승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스테이지 2를 알리는 강력한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지 2는 상승 추세죠. 7. 지수보다 강력한 상승 추세여야 한다. 지수가 1% 오른다면 최소 3% 이상 올라 있어야 한다. 8. 손잡이의 조정폭은 10% 이내여야 한다. 9. 손잡이의 형성 시의 거래량은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10. 손잡이 형성 직전 음봉 거래량은 가급적 없는 게 좋다. 손잡이 조정폭은 10% 이내의 조정이어야 되고 손잡이 형성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지 2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지수보다 강력한 상승 추세는 RS가 강한 종목,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51선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고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한 달 이상 상향 추세를 보이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 온 베이스. 베이스 온 베이스는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패턴이다. 보통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돌파가 성공한 후 시장 조정이 발생할 때 생긴다. 원래는 손잡이 돌파 후 최소 20에서 25% 이상 상승해야 하는 주가가 시장의 조정으로 손잡이에서부터 20% 이하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상승 추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새로운 베이스가 생겨도 기존 베이스의 주수를 그대로 이어서 세면 된다. 베이스 온 베이스 패턴은 첫 번째 베이스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손잡이로부터 상승이 20% 이내로 좀 덜 나왔는 경우에 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컵 핸들 패턴이 위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20% 이내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게 바로 베이스 온 베이스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타점에 들어갈 수 있죠. 기관은 강세장에서 매도한다.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의 자금을 다루어야 해서 매수도 매도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고 원하는 물량을 다 팔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기관은 유동성 문제로 신중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으며 보통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매도를 한다. 강세 파는 단계.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 매도 물량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매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재가 여전히 존재할 때, 인기가 높아 매수자들이 많을 때, 여전히 뉴스의 중심에 있을 때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강세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매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 상승은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 즉 스톨링 현상이 나타날 때 가끔 기관의 매도가 포착되기도 한다. 약세에 파는 단계. 주가 상승과 함께 목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기관의 매도로 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지속하는 것이다. 강세에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태에서 빠르게 매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려는 단계이다. 카카오로 봤을 때 이쪽에서 강세에 매도를 했고요. 이쪽에서 티 안 나게, 그렇지만 약간의 티가 나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를 들어올려서 기대감을 줬다가
대놓고 팔아버렸습니다. 강세 매도, 그리고 이거는 약세 매도하는 단계, 대놓고 파는 단계죠.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 즉 강세에 팔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기관 자금이 투입된 종목, 즉 스마트 머니가 유입된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유입된 흔적을 찾고 그런 종목 안에서 차분하게 매수 타점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슈팅을 줄 때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좀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확보한 수익마저 챙기지 못하고 손실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팅을 줄 때 세력들보다 먼저 팔거나 세력들이 팔 때 같이 팔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